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고를 하다가 말았죠.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76페이지에 계속해서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23번 문제는 살짝 그 행정절차법,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저 뒤쪽에 있는 문제인데 살짝 앞에 나왔어요. 그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봅니다. 1번,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문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글을 작성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말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는. 원칙은 문서다. 2번,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 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민원인은 완벽하지가 못해서 서류에 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공무원은 그 보완 기간을 줘야 돼요. 상당한 기간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내로 서류를 더 제출하시오. 이렇게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거부할 수는 있어요. 3번은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라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입력, 항상 입력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확인하는 때가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신청하는 것이 돼요. 신청은 처분이 있기 전까지 보완하거나 변경 취소가 가능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줘야죠. 그럼 25번 문제를 봅니다. 신고 나왔어요. 신고는 이제 행정청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걸 신고라고 하죠. 신고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접수와 수리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이론도 대두하고 있다. 뭐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용어하고 또 달라요. 현장에서는 뭐 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배우는 행정행위로서의 수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도 수리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리하는 것도 접수한다고 표현하는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2번,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수리 의무가 인정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이제 수리해야 돼요. 3번에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시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아까 23번에서 봤었죠. 4번, 신고 제도는 규제 완화 이후 그 이용이 축소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3번이죠, 지금? 25번? 네, 25번에. 그래서 이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 특허고, 특허받는 것이 어렵고, 조금 쉬운 것이 허가, 그 다음에 등록, 신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쉬워요. 용이하다 이거지. 용이함. 따라서 규제 완화라고 한다는 것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규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올수록 이게 뭐야?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즘 규제 완화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제도가 확대되겠어요? 축소되겠어요? 신고제도는 그 이용이 이제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쉬운 제도니까요, 신고가. 5번,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요. 5번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우리가 자체 완성적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더라. 요건적 신고가 있더라. 그러면 자체 완성적 신고는 그냥 접수하기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접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수리를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부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효력이 없고 이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5번 지문은 하나를 더 아셔야 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신고라 함은 바로 자체 완성적 신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차법에는요,
행정절차법 있지? 절차법에 규정된 신고 내용은 자체 완성적 신고를 전제로 해서 써놨어요. 그걸 기억해야지. 자, 따라서 뭐라고?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어때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에 신고 수리를 처리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함으로 관할행정청은 A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다. 여기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장. 이 문제가 뭐 정확히 기재가 된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떴을 때 담장, 사실은 건축법을 아셔야 되는데 담장 정도면요. 담장 정도 살짝 한 뭐 10cm, 20cm 이렇게 증축하거나 설치한다. 이거는 큰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건축법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 완성적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체 완성적 신고예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법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자체 완성적 신고니까 이미 효력은 발생했어. 이 사람은 담장 설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관할행정청이 이 수리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담장 설치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야.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계속 공사하더라도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어요. 논리를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정답인데 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담장 설치 자체 완성적 신고에 있어서 수리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 따라서 처분성도 없습니다. 요 행위 요건적 신고에서의 수리가 바로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이에요. 처분. 그러면 일단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그 1번 보실까요? 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가 아니라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고쳐야죠. 3번은 따라서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게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란 얘기는 공사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4번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처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어? 아니라고요. 자체완성적 신고니까 그냥 신고는 법적 효력을 이미 발생했습니다.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의 개념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차에서 이제 행정절차법에 주민등록법을 공부하십니다. 그때가 이제 자세히 알게 되는데 전입신고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자신의 생활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 30일 이상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삼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전입신고죠. 내가 여기에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1번.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일단 그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주민등록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것이 전입신고로서 적법하면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전입신고를 거절하면 안 돼요. 2번 봅시다. 이건 이제 판례가 나온 문제입니다. 2번.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주할 목적. 그러니까 거주도 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면 그거는 받아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30일 이상 어떤 장소에 와서 산다 이거야. 어떤 형식으로든 살면 뭐 근사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거기 와서 이제 대체적으로 숙식을 하면서 살면 그것도 거주하는 거지. 따라서 3번.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네. 가끔 이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어느 지역에 임야에다가 가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처럼 하려고 사람들이 가건물을 지어놓고 막 산단 말이에요.
숨은 의도는 건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가건물이 됐건 뭐가 됐거나 간에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그거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도한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지지 말고 실제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라. 이 판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3번도 맞는 거죠. 4번 주민등록이 되면 지자체의 주민이 되죠.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제2념까지도 고려하면 안 된다고요. 뭐 이념이다, 목적이다 이런 거창한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뭐라고? 그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목적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라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31번 문제로 갑니다. 31번.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제는 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거.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또는 자체완정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행위 요건적 신고로 나눈다. 맞죠? 2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는 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걸 만약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게 되면 뭐 자기 멋대로 건축주 이름을 막 마음대로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과연 건축주로서 명의 변경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들이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입니다. 처분. 맞습니다. 3번.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 사건. 이것도 역시 처분이다. 그러니까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업 양도하면 이제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했다 이런 거를 행정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공무원들이요. 이 양수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맞지? 4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다고? 자체완성적 신고라고요.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 여기 틀렸죠. 그래서 4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해야 돼요. 5번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건, 형식적인 요건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심사를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8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3번에 개인적 공권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반사적 이익. 가령 어떤 A라는 법이 있어. A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내용, 취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오로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내용으로 규정돼 있더라. 그러니까 개개인, 국민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규정이 있다면 이런 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그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권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떤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 법 규정을 통해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은 개인적 이익이니까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공권으로 승화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어떻게 실질적인 구별의 이익이 있는 거 하니? 만일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면 그거는 할 수 없어. 그건 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권이 침해됐다 한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오죠. 33번 봅니다. 1번. 관계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개인의 보호라고 사익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행정주체되어 공권을 갖는다. 맞죠? 2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가 아니라 구별실익입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권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공권인 경우에만 인정되죠.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경우는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별실익이지.
3번에 반사적 이익이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은 아니다. 맞지? 네. 공권인 경우가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사적 이익은 그냥 이익에 그치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이 점차 공권화로 이루어져 간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사적 이익보다 공권으로 인정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요. 그러면 반사적 이익이 점차 공권으로 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인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35번 문제. 자, 갑이 종래부터 5층 건물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m 정도의 거리에 을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했어. 같은 구청장이 A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은 자신의 숙박업 건물을 을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35번은 여기 A가 숙박업, 5층짜리 숙박업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곳에 B가 15층짜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 그래서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대. 허가 신청. 이런 상황이에요. 자, 1번 보면 A가 갑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제가 A라고 했는데 A는 구청장이었네요. 그러면 A가 이제 여기에 갑이 되고 요거 B였습니다. 요거 을이었습니다. 그래서 A가 구청장이에요. 허가권자. 그럼 A가 갑이 신청한 데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 해제한다. 맞습니다. 허가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저 뒤쪽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놔요. 그랬다가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특별히 요거를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게 허가제도입니다. 이게 이 건축행위, 숙박업 영업이라는 거죠. 숙박업 영업이라는 것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나 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다가 이 숙박업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특별히 허가를 내준다. 그래서 금지 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번,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갑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을의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는 권리 침해로 된 데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판례니까 그렇게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전통적 견해라고 했으니까 옛날식 방식인데 허가라는 이 숙박업이라는 것이 그냥 숙박이 뭐예요? 숙박이 큰 호텔도 아니야. 조그만 여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관 허가를 국가가 해주면은 좋고 허가를 내주지 못하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이제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요 공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다. 만약에 15층짜리 여기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옆에 있던 갑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 영업 허가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판례 입장이 뭐라고요?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공권 침해가 아니라 그냥 반사적 이익의 침해다. 3번. 갑의 신청에 대해 A가 갑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발급하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또 행정절차법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했네요. 행정절차법상에 원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신청한 그대로, 그다음에 반복, 단순하거나 경미한 처분,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그대로 허가를 하면은 그냥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 자, 4번에 위산 갑과 을의 관계는 경업자. 네, 이런 경우를 경쟁자 또는 경업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37번 개인적 공권 나왔어요.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은 개인적 공권이라고. 그렇죠.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비로소 개인적 공권입니다. 2번. 이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어요. 우리 헌법 공부 안 해보시죠? 헌법 10조부터 36조까지가 기본권 조항인데 거기 읽어보시면
모든 국민은 뭐 통신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많이 나와. 따라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공권이죠. 3번 개인적 공권은 재량적 법규범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3번은 재량 행위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안 되거든.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로서는 국민에게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거꾸로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공권을 갖게 되는 거지. 4번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법규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규가 아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공중위생법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수설에 의하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속한다. 이제 이게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하자 없이 재량 행위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공권을 확대하는 경향에 따라서 인정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수십 년 전 같으면요. 재량 행위 영역은 그저 국가의 처분에 맡기는 거였어. 국민이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량 행위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최소한 하자 없이 재량 행위를 해달라.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여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동그라미 하시고 밖에 동그라미 하시면 그러니까 대상지역 아니냐 밖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전통적인 판례 입장은요 아니냐 밖이냐를 나눴어. 그래서 밖에 있는 경우는 반사적이기에 불과하니까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새만금 사건에서 전라도 저 새만금 방조제 사건에서요, 이렇게 1번처럼 얘기했습니다. 비록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 할지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즉 참을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즉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2번, 오늘날 공권의 성립 요건 가운데 의사력, 즉 법상의 힘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그게 아니고요. 39번에 2번. 과거에 그 빌러라는 학자가 이 공권의 3요소, 공권 성립의 3요소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 100년 전 일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행정법상의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라는 것이 사익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인정돼야 한다. 자, 아까 공권과 반사적이 구별할 때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이에요. 사익도 보호하는 목적 인정된다. 그래야 공권이다 하죠. 여기에다가 의사력이 있어야 된다.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 법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즉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국가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는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39번의 2번은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경향은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3번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공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것도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되는데 이게 법이 뭘까? 법이 직접적인 근거 규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근거 규정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규정이거나 간접적인 규정이거나 하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청이 어떤 일정한 의무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인 것이 사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예를 들면 아까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이 환경영향평가 있죠? 영향평가법이라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이건 사실 간접적인 규정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무슨 큰 시설을 할 때는요, 직접적인 법률은 바로 도시계획법이 직접적인 법률이야. 근데 대규모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에 영향을 끼치니까 대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죠.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법은 간접적 규정이에요. 자, 이러한 영향평가법이 비록 간접적인 규정에 그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이웃 주민들의 이익까지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규정을 통해서도 공권이 발생할 수 있다. 4번, 판례에 따르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불가증력은 처분이 있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죠. 그럴 때 그것의 변경을 구할 국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고 있지 않는 거죠. 불가증력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41번으로 가겠습니다. 41번. 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아까 나왔고,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했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국민은. 그래서 만약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거나 할 때는 국가는 국민에게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하천에서 하천이 마구마구 오염이 되고 있어. 그러면 환경당국은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염원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막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묶여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1번 보시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개입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2번, 행정개입 청구권 보장을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 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나중에 소송법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취소해달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그 다음에 아시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청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아무 액션 취하지 않고 그냥 부작위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으로서 이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지금 써 있는 의무이행소송 있죠? 의무이행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분분해요. 그래서 도입하자는 견해가 강해요, 학계는. 언젠가는 도입될 겁니다. 요건 뭐냐면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으냐 하면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처분이 취소되고 만 거야. 취소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효다는 걸 그냥 확인할 뿐이지. 그리고 끝나는 거야. 이것도 다 확인에 그치는 거죠.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행정청이 갖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41번에서 3번은 2번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그러나 아직 행정소송법으로는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죠. 그렇습니까? 네, 이건 틀렸네요. 여기 이제 앞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고쳐야 돼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바로
3번과 같은데 그래서 형식적인 권리에 그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건 행정 개입 청구권이에요. 행정 개입 청구권이란 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바로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지.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기관이 선택 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 재량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네. 좀 어려운데 재량도 이렇게 뭐 나누어서 보는 견해가 있어. 선택 재량, 네, 결정 재량. 결정 재량은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재량입니다. 결정 재량.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 재량이라는 건 자, 이제 하기로 결정했어. 그럴 때 A와 B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재량이에요. 쉬운 예로 이걸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 4번 공무원에 대한 징계. 1차적으로 징계를 할 거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먼저 결정해야죠. 그럼 요거는 이제 결정 재량의 문제다 이거야. 그다음에 하기로 결정해서 그럼 징계의 종류를 파면할 것이냐, 감봉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선택 재량이다.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문제로 들어가면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재량이든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하자 없이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 6절 넘어갑니다. 특별 권력관계. 특별 권력관계. 특별 권력관계라 하면 이거죠. 행정 주체가 여기 있고 행정 주체가 있어요. 이쪽 이제 국민이 있으면 원래는 행정 주체와 국민의 관계 이것을 일반적인 권력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행정 주체 내부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아니면 수형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염병자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를 해요. 일반 국민과의 관계가 약간 다르죠. 특별히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제 명령권도 있고 명령권, 그다음에 징계권. 물론 여기에서도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제 포괄적인 명령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막 제재도 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43번 보시면 지방 공무원 갑이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다.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특별 권력 관계 내에 있어.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갑과 을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로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도 을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들에 대해서 왕이 기본권을 뭐 함부로 제한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헌법이 말이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도 그 모든 국민 속에 들어갑니다. 틀렸어요, 이거. 2번. 지자체는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내부 질서 유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제도가 있는 거지. 징계제도로 가야지 무슨 형벌이에요. 형벌은 바로 여기 일반 권력관계에 따라서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형벌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공무원에게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3번에 양자 사이에는 일반 행정법 관계에 비해서 일반 행정법 관계에 비해서 의뢰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명령을 내릴 때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함부로 명령 내릴 수 없는 것도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당신 말이야 김 주사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부산으로 출장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갔다 와야 돼요. 일반 국민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그죠? 일반 국민에게 당신 다음 주에 부산에 가서 일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재량권이 충분히 있습니다. 3번이 정답.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법적 근거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률 유보라는 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완전히 포괄적으로 됐겠지만 지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4번 갑에 대해 징계 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경우까지라는 말은 맞아요. 징계라는 건 행정특별법 관계 내에서의 내부적인 행위에는 틀림없는데 만약에 징계 처분이 위법한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법심사도 허용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징계 처분은 내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규를 중대하게 위법한 징계 처분을 함부로 내리면 지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징계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사법심사로 해달라, 사법심사 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5번에 보겠습니다.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성립된 독일법의 특유한 이론으로 프랑스법에는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건 맞는 건데 그래서 독일 19세기 후반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죠. 그 전에는 왕이 있다가 왕의 이제 힘이 빠집니다.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사회가 근대 사회로 바뀌면서 왕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왕이 자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최소한 왕 여기 있죠. 이제 왕이 요 정도 범위만큼 내가 여전히 권력을 좀 행사하고 싶다 해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어용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최초에는요, 요 특별권력관계 안에는 법이라는 것이 침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어요. 법의 영역. 침투 불가론이라고도 하죠. 이럼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2번은 일단 바호프라고 되어 있는데 바호프가 아니라 울레로 고쳐야 되는 거죠. 45번의 2번은 바호프가 아니라 울레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지. 이 울레는 이렇게 특별권력관계에서 내부에서의 행위도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었습니다. 기본관계 그리고 경영수행관계로 딱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을 임면하는 행위들이에요. 임면하는. 그리고 뭐 승진시키는 행위.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관계다. 이거. 경영수행은 뭐 근무성적 평정 같은 거. 뭐 학점을 국립대학교 같으면 학점을 부여한다는 거 이런 것도. 뭔가 좀 다르죠. 이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기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지. 따라서 기본 관계에만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경영수행 관계에서 혹시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 정도의 그침에 불과해서 사법심사 청구를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아무튼 울레입니다. 3번에 행정주체에게는 명령권, 징계권. 제가 아까 명령권, 징계권까지만 썼잖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경찰권, 과세권은 지워져야 됩니다. 경찰권, 과세권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야.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경찰권이나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 4번. 오늘날에도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법 및 사법심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옛날에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19세기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안에는 법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법심사의 영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만약에 공무원이 징계받았는데 이것이 위법한 징계다. 그러면은 국민이 소송 제기하듯이 똑같이 공무원도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죠. 자, 47번 이거 이제 가볍게 보면 되는데요. 47번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공법인 영역, 행정법 영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법 영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공법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그런 견해를 취합니다.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인 체계를 취해요. 따라서 공법 영역에 적용되는 법 원리는 따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흠결이 존재하면 어떡하냐? 흠결.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미처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의 공백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예요, 바로. 그래서 제목도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
예, 흠결이 있을 때 도대체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이거야. 이걸 이렇게 적용 가능할까요? 사법은 민법인데, 네, 민법을 행정법 영역에 적용 가능할까요? 자, 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은 분명히 분리가 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일단 가능한 한 공법 영역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아야 돼요. 여기 흠결이 있으면 요 공법 영역에서 일단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뭐 비슷한 규정이 없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을 해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자, 47번 문제. 행정법의 일반 원리와 사법의 일반 원리는 전혀 별개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법의 원리라는 것이 전혀 다른 세계일까요? 과연?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법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원리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번. 권력관계일지라도요. 사법규정의 적용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규정 민법에 뭐 주소, 기간, 네, 소멸시효, 뭐 미성년자 규정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권력관계도 적용될 수 있죠. 3번은 마찬가지인데 본질적으로 사법관계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4번은 요게 맞는 거죠.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은요. 한번 나중에 법전 보세요. 수백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방대한 그런 법이에요. 아주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십 개, 10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법 100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이러한 흠결이 존재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재판하는 거니까 그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49번 문제. 사법규정의 적용 또 나왔습니다. 가장 옳은 거 1번. 공법규정에 흠결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유사한 사법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요? 유사한 공법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겠지. 틀렸고 2번.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론 체계 국가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처럼 공사법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데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나누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공법이건 사법이건 서로 통할 수가 있으므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사법 적용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같은 영역이니까. 3번. 현행법상 공법에 흠결이 있으면 행정법 스스로 사법 규정의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행정법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법에 규정이 없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지금 공인중개사나 뭐 주택관리사 강의도 여기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은 잘 알아요. 그분들은 잘 압니다. 거기에 배우고 있는 법률들이 전부 행정법이거든. 그거 읽다 보면은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뭐 민법에 의한다. 상법에 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49번에 4번. 사법은 공법에 비해 역사가 짧아? 아니죠. 오히려 길어요. 사법은 뭐 수천 년 돼 있습니다. 민법. 저 로마 시대에도 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길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흠결이 많아 사법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뭐 뒷부분은 무시해도 되고 아무튼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공법이 흠결이 많아요. 따라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1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2편 행정의 행위 형식. 지금부터 행위 형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행정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 행정 지도, 행정 계획, 공법상 계약, 뭐 사실 행위, 비공식적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행정을 할 때 단일한 형식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제목 우리가 95페이지의 제목만 보더라도요. 제2편 행정의 행위 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리고 기타 행정의 행위여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1장을 보는데 1장에 뭐라고 있다고요? 1장 행정입법이다. 요게 사실은 명칭이 행정입법이 좀 모순된 명칭이야. 우리는 삼권 분립하에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행정과 입법은 구별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걸 묶어가지고 왜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냐? 바로 행정부가 하는 것 중에 입법 활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원래 입법은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부도 때로는 입법 활동을 하더라 국회처럼. 다만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 활동은 법률이에요. 법률. 이러한 법률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칭을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특별히 행정입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에는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네, 대통령.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입법,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만드는 행정입법은 부령이라고 하고 총리가 만드는 건 총리령.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또 행정규칙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규칙도 행정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그러면 행정규칙과 구별해서 또 얘네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 얘네들을 법규명령이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행정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1번 법규명령, 2번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1번 문제 보죠.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대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 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의회에서 저렇게 입법 활동하는 건데 의회라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별로 무능하죠. 굉장히 무능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꾼일 뿐이고 뭐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실력이 굉장히 없어. 그래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령이나 대통령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번 행정입법권의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법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 입법에 한계가 있을지언정 어차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중요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 3번 행정입법의 종류는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즉 국민이 지켜야 되느냐. 국민에게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뭐 제재할 수 있느냐. 그게 구속력이에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그럼 없으면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정기관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행정규칙이야. 그런데 저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거는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이라고 구별을 따로 해요. 4번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원칙대로 위법한 행정행위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거야. 저 법규명령은 법규예요. 법규. 따라서 이걸 어떤 위반한 행위를 공무원이 하죠. 그럼 위법한 행위가 돼가지고 상대방 국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걸 또 제기할 수 있어. 그런데 행정규칙은 국민하고는 관계가 없어 원래. 행정규칙은 공무원들 내부 사회에서만 적용되니까 설사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가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은 내 공무원이 왜 행정규칙을 위반하냐 해가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5번은 현대행정의 유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 입법이 더욱 골격 입법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 의회 입법은 골격, 뼈대를 말하죠. 뼈대. 아까 동그라미 1번처럼 의회 입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뼈대만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의회에서는 그냥 법을 뼈대만 만들고 그리고 세부적인 살은 행정부에서 붙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지금 5번 문제는 굳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시대적 요청이라고까지 한다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네요. 시대적 요청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격 입법화 될 뿐이지. 이건 현실이지. 이게 시대적 요청이란 건 뭐가 바람직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 예, 잘못됐어요. 자, 3번 문제.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소급하여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행정절차법 4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관습법 중에 행정선례법이라고 기억이 나세요? 행정선례법. 그래서 이 관습법의 하나인 행정선례법이 존재한다는 걸 바로 지금 이 행정절차법 4조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행정선례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국세기본법 18조인가 17조인가에 또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었잖아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하고 행정절차법. 두 법률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1번은 맞는 거죠. 2번.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명령과 같이 절대적인 구속력 아니냐. 무슨 말인 거 아니야? 재량준칙 나왔어요. 재량준칙. 여러분 재량행위의 반대말은 뭐죠? 기속행위지.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어떤 기준을 굳이 설정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량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 인사발령이 나가서 바뀐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사안도 이걸 처리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공무원들마다 제각각 처리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재량행위는.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준칙, 즉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걸 이제 행정규칙으로서 만드는 것이고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걸 특별히 재량준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량준칙. 그러니까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 하나예요. 뭐라고요? 재량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다. 만약에 이것이 평등원칙을 매하고 구속력을 갖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바로 자기구속원칙이죠. 자기구속원칙. 그래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첫 번째 줄은 맞는데 절대적인 구속력은 아닙니다. 뭐 어차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달라요. 성질이. 법규명령 수준으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3번 판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인정한다. 이 재량준칙이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부령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되는 경우 효력을 더 강하게 인정해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4번 판례는 법규명령에 효력하는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은 법령에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인데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이래. 자, 원래 법의 계층 체계에서 보면 여기에 법규명령이 있고요. 법규명령보다 효력이 약한 것이 지금 행정규칙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일단 행정규칙은 원래 법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지? 법규명령이 법규지. 이거 행정이 법규가 아닌데 만약에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법규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법에 보면 무슨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으로부터 뭔가 유임을 받아가지고 이 행정규칙이 요게 뭐 고시, 훈령, 예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법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법규적인 내용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규칙을 특히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수권이 없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또 요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지만 결국은 법규로부터 일단은 위임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도록 됩니다. 위임은 있어야지. 법규 명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행정규칙을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되냐?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여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이니까
대통령이나 부장관이 공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행정규칙은 공무원 내부, 공무원 사이 내부에서만 적용돼. 공포될 필요는 없어요. 네,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